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온건계합파와 극진계합파의 대립의 결과로 발생한 갑신전병과 그 전후한 시대의 조선의 정세가 어떠했는가, 즉 1884년 전후의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은 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요. 네, 먼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총산민 수르무역장정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던 게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문구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유로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사실상 속국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추진했던 개화 정책을 한번 보면은요. 통치기구와 군사제도를 다시 정비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들은 바로 경찰과 우편제도를 도입했다라는 측면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문국을 설치해서 신문을 발간합니다. 오늘날의 신문은 민간 기관들이 발간을 하지만 정부에서도 관보를 발간하는 등 사실 신문은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은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문국을 설치해서 방문국에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신문을 발간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성 순보의 사진을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화 정책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 한계점은 바로 청의 내정 간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뿐만이 아니라 임오군란 이후에 권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 민씨 정권의 친청 사대 정책, 청나라에 의해서 권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대 정책을 하고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부역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이지만 바로 이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개화파는 그래서 특히 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문제로 개화파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온건파는 김윤식, 김홍지, 어윤중과 같은 사람들로서 동도서기론에 기반을 하는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도서기론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도서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청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료를 보면서 동도서기론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멀리해야겠지만 보면은요 서양의 종교는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양의 기계는 이로워 이용후생할 수 있으니 발달할 수 있으니까 농업과 양잠, 의약, 병기, 배, 수레 같은 것을 제조하는데 무엇을 꺼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요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게 온건기합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 애들의 사상이나 종교는 수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진기합파, 김옥균, 박영료, 홍영식, 서광범과 같은 이 사람들은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문명개화론은 결국에는 정치, 사회체제에 근본적인 개혁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반드시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국들과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실사고시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서 실사고시는 사실 그 실용적인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유로, 변법한 이유로 모든 것을 경장했다고 들었다. 모든 것을 뜯어 고쳤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뜯어 고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은요, 이 재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옥균과 같은 그친교합파는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 합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온건교합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당호전이라 부르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이 개혁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건교합파와 그친교합파 주장이 서로 틀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 정부 당시의 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요. 그래, 니네 두 세력 다 이야기하는 대로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친교합파 김옥균을 대표한 이 세력들은요. 일본으로부터 300만 원의 차관을 빌려오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혁의 주도권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그러면 이들의 축소된 입지를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때마침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은 베트남에서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베트남에서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청나라는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한성에는 1,5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모군란 이후에 한성에 약 500명 정도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 주둔 청군의 절반이 철수하자 결국엔 일본은 군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그친교합파한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등과 같은 이 그친교합파는 이들의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초반입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을 듣고 바로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갑신정변은 그친교합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면은 우정총국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오늘날에 남아있는 우정총국입니다. 근데 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불 질러버리고 불이야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다 한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민씨정권 핵심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우정총국은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우체국이라는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정총국을 개국하는 축하연회가 열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정변을 일으킨 김옥균과 같은 갑신정변 세력들은 민씨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은 우정총국 오늘날 종로구 조계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을 지나 창덕궁에 가서 왕한테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왕을 데리고 바로 앞에 경우궁리라고 부르는 왕실 사당으로 이동합니다. 왜 여기로 갔냐면요. 창덕궁은요, 소수의 병력 1,500명으로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500명으로 청나라 군대 1,500을 막을 수 없는 곳입니다. 막기에는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좁은 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왕은 이제 바로 따라가지만 왕비가 좀 석연찮아 가지고 자기가 몰래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 경호궁이 있던 위치가 오늘날 그 현대그룹 본사가 있는 그 위치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가서 이 개화당 정부는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김옥균의 문집에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14개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라는 것,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유목을 난 이후에 청나라의 텐진으로 납치되어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우리가 자주국으로서 나아가자. 네,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게 의미 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자. 이 말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문벌을 폐지하자. 이 말은 즉 신분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그 신분제 자체, 그리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자. 이거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과거제까지도 폐지를 한번 논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해서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자. 이거는 우리가 그 세금 제도 같은 거를 개혁을 해서 재정을 그 튼튼하게 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 도의 환국은 영구히 중단하자. 즉 삼정의 문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흥선대원군이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남한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뿌리 뽑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자. 경찰제도 시행하자.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홉 번째,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이건 뭐냐면은 그 해상공국은 보부상들 집단이거든요. 이 보부상 집단을 없애버리면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것들로만 가게끔 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2조.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 밖에 재무관청은 폐지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조선의 재정은 왕실 재정과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은요 바로 이 호조로 들어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왕실 재정 자체도 없애버리고 이 호조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금을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냐면은요. 당시 호조 말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요. 여전히 각 군영이 징수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호조로 모든 것들 다 통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3조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과 참찬은 한문 안에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하자. 14번째, 의정부와 육조외의 모두 그 무릇 불필요한 간청을 모두 협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하여 아래도록 하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는 내각제를 실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왕의 권한을 키우지 않고요. 왕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빼면서 이제 그 신하들이 그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오늘날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내각제 시스템을 들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자마자 일본군이 바로 발을 빼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자마자 3일 만에 실패하고, 그 충격한 인사들은요,
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따라서 일본에 망명하거나 또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홍영식 같은 경우는 돌 맞아 죽어버리고요. 나머지 앞에서 봤던 김옥균, 박영유, 서광범, 서재필 같은 인물들은 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던 사건이 바로 갑신전변인데요. 이 갑신전변은요, 이제 의미 있는 점과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먼저 의미 있는 점을 보면은 자주적인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당시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1894년의 갑오개혁, 그 다음에 2년 뒤인 독립협회,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애국개몽운동과 같은 여러 근대화 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점이 있다면은 반대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가 하면은요. 이 20대 초반에 소수의 지식인 계층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즉 백성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첫 번째 한계점. 두 번째, 굉장히 급진적이고 정변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수단은 정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네, 이거는 어떠한 쿠데타도 사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백성들 지지를 얻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핵심의 문제는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당시에 군사적으로 지원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당시 이모군란 이후로 조선에서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갑신전변을 통해 주도권 회복을 시도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면 땡큐,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게 사실 일본의 입장이라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자체가, 정변 자체가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신전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3일 만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 정부를 다시 돌려놓은 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가 더욱더 조선의 정치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화 운동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한성조약과 그 다음에 보게 될 텐진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당시에 정변 당시에 불탔던 공사관을 새로 짓는 비용을 부담해라. 라는 요구를 조선에 해서 당시 청나라의 간섭하에 이 한성조약은 체결이 됩니다. 조선 정부는 이 정변에 가담한 애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은 그냥 뭐 니는 열심히 떠드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청이 개입을 해서 이 한성조약을 사실상 관철을 시키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텐진조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텐진조약은 1885년도 텐진 그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텐진에서 이렇게 체결한 조약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조선에서 이 두 나라의 군대를 철수하고요. 의미 있게 볼 거는 이후에 서로 군대를 내보낼 때는 서로 통보하자. 네, 이게 텐진조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번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 당시에 이 일본이 먼저 제의를 해요. 네,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 정책이 그 갑신전배에 개입한 것이 역효과가 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청의 영향력을 빼기 위해서는 군대 철수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청에 대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군대를 빼고 더 이상 조선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텐진 조약의 이제 조문은 크게 세 개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공사관을 호위하기 위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자, 군대 철수, 군대 철수. 그럼 조선을 지키고 있는 건 이제는 조선군 하나뿐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선 국왕에게 병사를 훈련할 것을 권해서 치안을 충분히 스스로 지키도록 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래에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중일 양국 혹은 한 개 국가가 파병을 요할 때에는 우선 상대방 국가의 문서로 알릴 것이며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처리하고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군이 이거를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에 SOS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삼아서 다시 파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 통보는 해줍니다. 자, 통보받은 일본군 조선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반드시 출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재물포 조약을 구실로 삼아서 공사관을 호위할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을 아예 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야욕을 아예 대놓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이때 체결된 텐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개화 정책이었지만 이후에도 조선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경공원이란 걸 세우게 돼요. 네, 유경공원 볼 필요 있는데 최초로 외국어를 가르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의 사진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네, 외국어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을 초빙해서 서양식 군사훈련을 했던 연무공원 같은 것도 설립이 됩니다. 물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초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연무공원보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인을 초빙해서 이제 서양식 군사 훈련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데에 조선의 공사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외교하고 문물을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차지하고 있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1885년에 영국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요. 청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청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합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전통적으로 계속 목표로 삼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항공교통이 발달해서 겨울철에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가능하지만 러시아는 겨울철 되면은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다가 너무 추워서 바다가 얼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 부동항이라는 것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꾸준히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수호 통상조약도 체결하지만 조로 비밀협약까지 시도했다가 이게 실패하고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나라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에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거문도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제 남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대한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거문도에 여기 홍콩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있는 영국이 그리고 상하이 근처에도
상하이의 조개질을 활용하고 있던 영국이 홍콩 상하이를 거쳐서 거문도까지 확실히 점령을 하고 있으면은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아예 여기에서 길목을 막아버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 3년 정도 있다가 결국에 영국은 철수하는데요. 왜냐면 조선이 항의하고 청나라 중재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그 거문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포트 해밀턴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바로 이 포트 해밀턴에 정박하고 있던 배입니다. 영국은 거문도에다가 포트 해밀턴이라는 항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 당시에 거문도에서 이제 그 주둔하던 중에 사망한 영국군들의 묘지를 이렇게 잘 조성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영국 대사도 가끔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요. 보면은,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은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그 서양 계열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네, 다 한국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죠. 당시에 영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야만인의 행세를 안 보이고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의 국가라고, 영국을 신사의 나라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때부터 생긴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선이 거문도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당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한 조선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러시아도 있고, 네, 이거는 러시아입니다. 머리 요렇게 딴 거 보니까 일본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의 청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얘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게 뭐냐면 코리. 이거는 당시의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사파는 바로 이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조선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같은 사람은 조선을 영세 국의 독립국으로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국의 독립국은 스위스 같은 아예 쭉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평생 아예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유길주는 자신의 책 중립론에서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이런 애들이 다 보장하는 그런 중립화를 이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들러의 이름과 유길전의 이름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84년 전후의 조선의 여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 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조선에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